박보살 이야기 10편 29살이 보름도 안 남았네요. 급 우울. 20대의 박보살 시리즈 몇 번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방금 네이트 들어와서 댓글 흩어보는데 개뻥이라고 어쩌고 하는 댓글들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기가 이해력에 딸리는 걸 나보고 난리야. 독서 좀 하고 와요. 그리고 그렇게 개뻥 갖고 소설 같으면 안 읽으면 됨. 괜히 남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글 따위에 할애하지 마시길. 근데 또 저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더 챙겨 읽어요. 알고 보니 애독자. 오늘은 저렇게 키보드로 혹은 글로 혹은 새치어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박보살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함. 말이나 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 현생에서 남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욕설을 입에 자주 담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추남추녀로 태어난다고. 지금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의 입으로 업을 잘 닦은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박보살에게 이렇게 말함.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그러니 열폭할 일도 별로 없음. 그러자 박보살이 하는 말. 그러니까 글쓰나 니는 이 현실을 잘 이겨내서 지금 예쁘고 좋은 말만 써야 된다. 현생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 야, 돌려가기 개웃긴다 진짜. 이런 박보살년. 내가 니 때문에 욕을 먹고 는다 이거사. 아무튼 내가 박보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선배가 하는 중국집이 있음. 말이 좋아 선배지 학교는 한 10년 선배일 거고 우리 오빠의 몇 년 후배고, 아무튼 뭐 그런 분이 하시는 중국집임. 그 선배는 위로 형이 한 분, 누나가 한 분 있고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는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고, 형은 술에 찌들어 살며 도박에 빠져서 아무튼 사람 구실을 못함. 거기 짬뽕이 얼큰하고 맛있어서 한때 박보살이랑 자주 갔던 곳이었음. 장사도 겁나 잘됨. 선배 아버지가 배달을 하셨는데 늘 궁시렁궁시렁. 이 신발끝 더럽게도 처먹네. 에라이 퇴 에이 미친년들 그릇을 왜 이렇게 내놔. 막 이런 식으로 욕을 자주 하셨음. 그 중에 선배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던 욕은 신발 나가 되져라. 이건 뭐 손님이 좀 까다롭게 굴거나 아님 본인 자식들에게 습관적으로 저런 말을 하심.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 있는데 저렇게 욕을 하면 짜증나지 않음? 그래도 난 거기 자주 감. 짬뽕이 맛있음. 짬뽕의 노예임. 근데 어느 날 짬뽕을 먹다가 그 아저씨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나한테 예언? 비슷한 걸 했었음. 저 아저씨 남들한테 자꾸 나가 되져라 나가 되져라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돌아갈 팔자다. 난 그때도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욕설을 들으니 박보살도 기분이 나빠 저러는가 보다 여겼음.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배 갔다가 점심이나 먹자며 만났는데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함.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나 한 그릇 먹자며 내 차로 교회에 있는 식당에 가는 길이었음. 박보살이 운전석 뒷자리 타고 있었음. 박보살은 여름에는 조수석에 안 타려고 함. 에어컨 안 쐬어도 소름 돋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늘 뒷자리에 탐. 콩국수집이 교회 쪽이라 한적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보살이 어? 하는 거임. 조수석에 탄 친구랑 나는 동시에 왜? 라고 했음. 우린 박보살이 어? 하면 왜? 하며 깜짝 놀라는 경향이 있음.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봤나봐 라는 박보살의 말에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는데 차 좀 돌려봐 라는 박보살의 목소리. 차를 돌려서 박보살이 세우려는 곳까지 서행을 했음. 길 옆쪽에 정차를 했더니 박보살이 내림. 내리지 말고 차에 있어 라며 도로 옆으로 난 시골길로 조금 걸어서 가는 박보살. 얼마쯤 걸어서 풀이 많이 자란 도랑 쪽을 계속 살피다가 박보살이 우두커니 멈춰섰음. 멈춰선 자리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함. 통화를 끝내고는 다시 내 차 근처로 와서 우리가 자주 갔던 중국집의 이름을 말하며 빨리 전화해서 사장님 오라고 해 라는 것 아니겠음? 아니 무슨 영문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욕쟁이 할아버지 저기 쓰러져 계신다 119에 신고했으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서 알려줘 라고 말하는 박보살. 나는 급히 그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과 위치를 설명하고 지금 119를 기다리는 중이니 이쪽으로 빨리 오시라고 했음. 근데 통화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게 아니겠음? 할아버지는 분명히 도로 옆 시골길에 있는 도랑에 빠져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는 안 보이셨는데 박보살이 뭘 보고 차를 돌리라고 한 걸까? 할아버지는 쓰러지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구나. 박보살이 그걸 봤구나. 이 생각을 하니 살이 벌벌 떨렸음. 헐. 같이 있던 친구도 눈치를 채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네 사람 보고 차 돌린 거 아니지? 라며 박보살에게 물었음. 그래 돌아가셨다. 아까 차 타고 지나갈 때 도로가에서 서성이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돌리라고 한 거다 라는 박보살. 잠시 뒤에 선배랑 119랑 비슷하게 도착을 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음. 그날 저녁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땡땡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 누구가 발견했다며. 그거를 심장마비로 가셨단다. 내일 문상 가야겠다 하는 거임. 옆에 있던 박보살이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는. 에휴 그 알베 맨날 첫날 남들에게 나가 돼지락 하더니 본인이 나가서 돌아가실 거라고 내 그랬지? 외롭게 돌아갈 팔자라고. 내가 궁금해서 박보살에게 물어봤음. 그렇게 돌아가신
돌아가실 것이 보였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죽겠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그랬음. 생각하는 대로 안 살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있지. 말도 똑같다. 생각 없이 입 밖에 내면 그게 꼬리표처럼 자기 인생에 들러붙는다. 맨날 첫날 남들에게 나가 되져라 한 그 말이 할아버지한테 꼬리표가 된 거지.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 객사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를 본 것도 아니다. 자기 언행대로 돌아갈 팔자가 보이더라. 그리고 이년아, 닌 맨날 배불러 죽겠다 그 말 자주 하니까 배 터져 죽을 기다.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다는데 그래 배 터져 죽으면 좋다 이거사 라고 했지만 소심하게 다짐했음. 소식하기로. 근데 존트 반전은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함. 박보살 말에 의하면 그 선배 누나와 형은 크면서 혹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것들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엇나가고 꼬이는 걸 거라고. 중국집 사장인 선배는 성격이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음. 어떤 날에 짬뽕 국물 많이 달라고 해도 늘 똑같이 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성격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일리가 있는 듯? 우리도 살면서 듣기 싫은 말들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흘리면서 적당히 주워 담으며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그리고 대부분의 토커님들은 예쁜 진심, 감동적인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지만 간혹가다 악의적인 댓글 다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그때마다 난 주문을 외움. 에라이 반사. 박보살 이야기 11편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여자라면 신년 계획에 항상 포함되어 있죠. 저는 구정시고 결혼 날짜를 잡을 거라서 아마 가을쯤 식을 올릴 것 같아요. 네 이번만큼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필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프다요. 그리시리 슬픔. 그리시리는 저희 강아지들 이름이거든요. 방그리 방시리. 제가 맨날 개슬픔하면 예랑이가 그리시리 슬픔이라고 한답니다. 이번 다이어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예랑이랑 금연을 하기로 약속을. 내가 있는 인간이라면 같이 노력한다는 예랑이를 놔두고 치킨, 피자, 파스타 품으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예랑이 담배 열심히, 저는 지방 측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2014 대망의 마지막 날, 난 개폭식할 거임. 폭식하니 파바박 생각나는 친한 회사 언니가 있어서 오늘은 그 에피소드를 투척하겠습니다. 폭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언니랑 저랑 대박 잘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울 땡땡 언니랑 먹어야 되는데 막 요래요래 생각날 정도로 친한 언니. 언니도 주말에 신랑이랑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면 내 생각이 난다고 함. 이 글에서는 언니를 써니 언니라 부르겠음. 글쓴이는 잘 먹음. 진짜 잘 먹음.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 내가 좀 많이 유쾌하게 굴었더니 신랑 측 지인이 나를 콕 집어 소개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소개팅했음. 첫 만남에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는데 거기가 40분 넘게 걸리는 곳인 거임. 나는 배고픔을 못 참고 손이 달달 떨리고 굉장히 예민해짐.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냥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하며 내 손가락에 가리킨 것은 근처에 있던 삼계탕집. 난 어차피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예랑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그닥 없었음. 소개해준 친구 커플도 편하게 만나보고 아니다 싶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라고 했기에 별 부담 없었음. 그래서 막 먹었음. 내 생애 첫 소개팅에서 삼계탕 국물까지 원샷 때림. 참고로 밥은 내가 샀음. 왜? 내가 더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개팅 남이 커피를 산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내가 잘 웃고 잘 먹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고 함. 그렇구나 하며 들으셨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 없어요. 죄송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친하게 지내자는 소개팅남. 알고 보니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물어보니 했음. 예전에 소개팅남이랑 같은 과였던 대학교 친구가 있었음. 언젠가 그 친구네 단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저 선배 인기 많다? 키 크고 매너 좋고 유머 감각 있어서 완전 인기남이야 하며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음.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바로 소개팅남이었음. 키도 그렇고 이름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음. 그날 저녁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해서 말했더니 깍깍 거리면서 잘해보지 그랬냐며 난리가 남. 나한테 대리만족 하려고?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있는 아줌마가. 그리고 또 대박인 건 그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내 조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아무튼 신기한 인연이구나 하고 여겼음. 몇 번 연락이 더 오고 갔음. 약속을 잡으려고도 했지만 잘 안 됐음. 근데 이상하게 만날라 치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만날라 치면 내가 몸살이 나고 아프고 타이밍이 어찌나 졸매한지 아쉬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인연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안 봐지더군요. 암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그날 써니 언니가 박보살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서 박보살이랑 같이 언니네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며 집에 허락도 받아놓은 상태였음. 소개팅남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 박보살도 앉아있는 상황. 나는 친구나 예랑이가 급 데이트하자며 오는 건 진짜 좀 즉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에 주는 행복감이 있지 않음?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그러는 건 싫음. 부담스럽기도 하고 특히 내가 약속이 있는데 불쑥 나타나면 어쩌란 말임? 카페에 가서 써니 언니는 박보살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인사했고 언니랑 박보살이랑 친함. 우리 먹방하는 여자들. 나는 소개팅남에게 오늘 선약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 보냈음. 근데 이쯤 되면 눈치채셨지 않음? 소개팅남도 피해갈 수 없었지. 박보살 메이눈.
언니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소개팅 남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만나지 마라 하는 박보살. 어차피 만날 생각 없었다. 근데 왜? 라고 물으니 여자 마이 꽃이 상이다 라는 거임. 그렇지 않아도 조카한테 들으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여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위기라나 뭐라나. 뭐 난 원래 내 거 아닌 것에 별 관심 없음 하며 쿨하게 운전했다는. 그리고 도착한 써니 언니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고향집에 와 계시던 써니 언니 친언니 분과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이야기를 전해들어 알고 계셨던지라 잘 부탁하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음. 써니 언니의 친정집은 시골 동네라 한적하고 마당을 가진 집이 주는 고즈넉함과 안락함이 너무 좋았음. 나는 마당에는 평상 위에 누워 봄의 밤을 만끽하고 박보살은 언니네 집터를 둘러보았음. 언니네는 몇 년 전부터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음. 대략 설명하자면 써니 언니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 딸이고 오빠,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고 함. 세상에 돈을 혼자 다 번다고 할 만큼 잘 되었던 오빠 사업도 와르르 무너지고 식품업을 하는 언니도 소송에 휘말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임. 남동생은 행방불명이고 써니 언니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이유 없이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서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다고 늘 걱정이 많았음. 원래 친정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고향집이라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혼자 고향집에 계시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치료로 오신 거임. 이상하다 싶어 평소에 먹방으로 다져진 의리 박보살에게 부탁을 한 거였고 박보살이 고향집에 가보자고 했던 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박보살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지 마당으로 나왔고 옥상 계단 담벼락 쪽을 살피다가 나무 밑둥을 발로 툭툭 차며 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음. 써니 언니가 가보다니 아 그거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석류나무인데 나무가 너무 커서 옆집 담장을 계속 넘어갔거든. 옆집 아줌마가 싫어하셔서 매해마다 우리가 그 집에 넘어간 가지를 쳤는데 우리가 바빠지고 제때 가지를 못 치니까 우리 엄마가 나무 베었다 몇 년 전에 라며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끝을 흐리는 언니. 이거 베어내고 집이 많이 시끄럽겠는데요? 라는 박보살의 말에 박보살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바보같이 왜 몰랐겠노. 이 나무가 사연이 좀 있거든 하며 써니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우리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한 농부의 장남이었다. 그래도 부모님 일 성실히 돕고 우리들 잘 타이르면서 진짜 좋은 아들,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다. 큰 오빠는 군대에 갔다 와서도 부모님 농사 같이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읍내에 신발을 사러 갔거든. 거기서 우리 새언니를 만났어. 신발 가게에 일하던 새언니를 보고 반해서 연애하자고 꼬셨단다. 알고 보니까 새언니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 자라서 부모 형제도 없었대.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냥 데리고 집에 왔지.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다 하면서 나는 너무 좋았다. 우리 새언니 천사 같고 너무 착하고 내 사춘기 시절 고민거리 상담해주고 친언니보다 더 살거웠거든. 새언니는 고향집에 살림하고 소일거리 도와주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전부 우리 집에 장손 기다리는 때였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아무래도 아기 가진 것 같다고 해서 읍내에 산부인과를 갔는 거라. 근데 그 산부인과에 큰 병원을 가보라 하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더라. 자궁암. 딱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 새언니. 석류나무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던 나무인데 새언니가 석류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석류가 익으면 오빠랑 언니랑 열매 따서 나눠 먹고 그랬었지. 나무 밑에 의자에서 언니랑 오빠랑 추억이 많았고 언니가 죽기 전에 오빠한테 그러더란다. 다른 여자 만나서 예쁜 아기 낳고 잘 살라고. 자기가 꼭 하늘나라에서 돌봐준다고.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거 선물해줘서 고마웠다 하면서 처음 가져본 가족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기억되고 싶으니 석류나무 보면서 내 생각 가끔 해달라고 했단다. 없애버리지 말고 가끔 석류 열매 열릴 때 생각해달라고 했단다. 그걸 배웠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서럽겠노. 내 첫 번째 새언니 이야기다. 우리 언니 그동안 많이 섭섭했겠네. 언니야 미안해 하며 흐느껴 우는 써니 언니를 달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써니 언니의 친언니가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음. 언니의 오빠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인천으로 올라가 거기에 사업을 시작했고 미친듯이 바쁘게 살면서 성공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함. 나무를 베어서 집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말에 믿기지는 않았지만 우선 고향집으로 오겠다는 써니 언니 큰오빠. 다음날 큰오빠 되는 분이 오셨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냐며 박보살에게 물었음. 박보살은 써니 언니의 오빠분에게 베어낸 나무 밑둥을 뿌리까지 다 드러내라고 하고는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밑둥과 뿌리를 전부 태웠음. 그리고는 거기에 새로운 석류나무 묘목을 사와서 심고 정성껏 가꿔주라고 했음.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네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었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회복하시고 오빠도 제자리 찾아가시는 중이라고 함. 써니 언니 딸들도 이젠 체육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써니 언니는 언니도 소송이 잘 해결되었다는. 그 일들이 잊혀갈 쯤 조카가 나에게 흥미로운 말을 함. 땡땡 선생님 귀신 본데 가위 자주 눌린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던데 대박 무서워. 응?
내 주변에 귀신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겨? 하며 박보살에게 깨톡을 했음. 그 소개팅남 귀신 본댄다. 그랬더니 박보살 답장이 왔는데 지 등딱지에 붙어있는 것도 알겠는데. 헐 대박 사건.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처녀연가도 붙어있더라야. 어쩐지 그런 사람이 미쳤나. 니 뭐 보고 호감 갖겠노. 귀신 보이는 친구 있는 년이라 그 선생님한테 붙은 연가가 니를 선택한 거겠지. 이성적으로 니한테 호감 가진 건 아닐 거라 라며 겁나 비웃는 박보살. 내가 판가포청천이었으면 니는 당장 개작두댕이나 깨 소리를 질러주고 전화를 끊음. 난 다음 생에 최소 오징어 예약임. 욕을 못 끊음. 관세음보살 이미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되고 아마 자기한테 연가가 있는 걸 알 거라며 모른 채 하라는 박보살의 말에 난 그냥 모른 채 했음.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셨다고 함. 본인이 귀신을 볼 줄 아는 거는 좀 반전인데? 어째 저러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느덧 2014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몇 시간 후에 30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얘랑 달달함만 보여줘서 그렇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고 웃으며 다시 끌어안기도 하고 하거든요. 나 자신을 깎아서 또 그 자신을 깎아서 맞춰가는 과정이 매일 행복하고 달달하지만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한 한 해였어요. 언제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곁에 있어준 그에게 고맙다고, 박보살 시리즈 다시 써보라는 용기를 주고 독촉해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수상소감 멘트가. 인님들도 좋은 인연 옆에 있다면 끝까지 잘 이어나가시고, 없어진 인님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인연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박보살 이야기 계속 될 거니까 잊지 마세요. 박보살 이야기 12편. 오늘은 간단한 에피 하나 풀도록 하겠음. 고양이에 관한 그림. 왜 그 옛날 어른들은 고양이더러 요물이라고 하지 않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잘 모인다고 함. 그리고 강아지들과 다르게 솔로 플레이 성향 강하고 독립적이고 도도한 탓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 같음. 박보살네 집은 한적한 동네에 있음. 집들이 전부 주택이고 옛날 집들도 덜어 보이는 동네임. 몇 년 전 겨울이었음. 그때 박보살은 대전에 일할 때였는데 주말마다 애인을 만나러 대구에 오곤 했음. 그 애인이 나임. 그날은 박보살네 놀러를 갔었는데 박보살은 김장떡 파묻어야 된다며 앞마당에 삽질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아들 취급받음. 그것도 건장한 아들 취급. 나는 민감한 장이 트러블을 일으켜 화장실에 있었음.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음. 박보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또 싸움 붙은 모양이네. 에휴, 말리러 가야겠다 하고 마당으로 나왔음. 마당으로 나가니 박보살이 쌀자루 같은 것을 손에 쥐고 할머니와 대치 중이었고, 동네분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박보살한테 어마무시한 악담을 퍼부으심. 네 인연이 그렇게 사니까 네 애미가 아픈겨 이년아, 이 육실하려나. 박보살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심. 박보살은 입을 앙 다문 채 할머니 욕을 무시하며 자루에 매듭을 풀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고양이 2마리였음. 박보살이 입 다물고 있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뜻인데 이러다 할머니랑 싸움붙겠다 싶어서 우선 나는 할머니 좀 진정하세요 라며 천사의 탈을 쓰고 이야기를 했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열변을 토하며 하는 말이 본인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이 아픈 거라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다며, 그래서 이놈의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건강한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길에 박보살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빼앗았다고. 어르신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노발대발 지랄지랄을 하심. 난 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갖다 준다는 말을 듣고 진짜 빡 돌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 건강원에서 고양이를 누가 사요, 그거 불법이라 잡혀가요 라고 했음. 불법이라는 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음. 아 참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우릴 쏘아보며 각차 하고 침을 뱉고 가셨다는.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박보살이 하는 말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고 함. 박보살과 나는 길냥이 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촉을 곤두세움. 고양이 울음소리는 나는데 보이지는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윗집 할머니가 쌀자루를 손에 들고 박보살네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루를 유심히 보니 거기서 뭔가 버둥거리듯 움직이며 또 냐옹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박보살은 할머니한테 자루 안에 있는 게 고양이냐고, 고양이를 왜 자루에 넣어 가시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건강안에 판다고 그랬다는 거임. 그래서 실랑이를 한 거라며. 도대체 어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냄. 그러면서 박보살이 고양이 때문에 아프긴 지들이 살생을 많이 하니까 아프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괴로워할 거다라고 함. 오우씨. 박보살 말로는 그 할머니 고양이를 많이 갖다 팔아먹었을 거라고. 또 그 아들은 매일 낚시에 사냥에 살생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며 억울한 혼이 많이 보인다, 죄 짓는 일 그만 멈춰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음. 그 다음날 박보살은 할머니에게서 뺏은 고양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감.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갱 내가 거둘란다 하고 데려감. 둘 다 동배인 것 같고 둘 다 순놈이었음. 박보살이 하는 말이 사람 수컷은 안 오고 고양이 수컷만 온다고. 심지어 유기견을 발견해도 수컷임. 남자복 맞네 박보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일은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음. 그러다가 박보살이 대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아예 왔고 나랑 박보살은 애인 사이답게 매일 데이트함. 나도 그때 학부형이랑 싸워서 공부방 처분하고 백조놀이 시작한 때라 시간이 많았음. 돈은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로 우린 박보살네 집에서 많이 놀았었음. 그날도 박보살네 집에서 잉여스럽게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림. 나가봤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이 고양이를 갖다 팔던 윗집 할머니 딸이라는 거임.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한 달 전 할머니가 또 고양이를 잡다가 고양이가 할머니를 핥히고 도망을 갔고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돌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함. 나는 순간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붙여달라는 건가 싶었음. 박보살이 무슨 제비다리 고쳐주는 풍부도 아니고 말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네에서 이런 거 잘 보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박보살의 전업은 네티즌, 부업은 오지라퍼이므로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음. 나도 당연히 따라감. 박보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집에 도착을 하니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나랑 박보살은 이상한 낌새를 챘음. 할머니가 누워있는 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듯? 그런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음. 아니? 다리도 부러져서 불편하실 분이 왜 저렇게 계시지?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음. 그때 할머니 딸이 할머니한테 엄마 일어나 봐라 하며 부축을 하려 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야옹 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음? 헐, 난 저 할머니 노망 났구나 싶었음. 근데 박보살이 유심히 할머니 행동을 지켜보더니 이거 못 도와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예요 하고는 돌아 나왔음.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뒤따라 나오는 할머니의 딸에게 박보살은 오빠분인지 동생분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님 아드님 말이에요. 살생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라는 충고를 해줌. 나는 그 할머니 행동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갖다 판 고양이 중에 아마도 뱃속에 아기 고양이를 가진 어미가 있었을 거라고.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암컷 고양이로 보이더라고 함. 근데 이 고양이가 한이 대단하게 서려 있어서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냥 두면 결론이 날 거라고 했음. 정확히 보름 후 그 할머니 돌아가셨음. 마지막까지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신 채 고양이 울음소리만 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함. 박보살네 동네에서는 그 할망구 고양이 잡아서 갖다 팔더만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죽었다더라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박보살한테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이런 말을 했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가망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혹시라도 도와주면 고양이 혼이 나한테 오려고 덤비더라.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고 영물이다. 혼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박보살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할머니의 아들은 낚시를 해도 물고기들을 방생해주고 사냥도 하지 않는다고 함. 지금 나보다 약한 존재라며 학대를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짓밟는 자들 꼭 다음 생에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고통받기를. 동물의 영혼이라. 동물을 괴롭힌 업보청산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의 박보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